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심리학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당탕탕 사이킥!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이킥의 노은정 소장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첫 회를 녹음을 했잖아요. 네.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듣고 보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희의 정체를 자세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심리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인생에 영감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그런 책, 영화, 드라마 시리즈들을 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임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었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강의도 기획하고 또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쪽의 일도 하고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 관심사들을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노은정 소장인데요.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 상담 포함해서 임원분들 코칭도 하고, 또 예전에 드라마 쪽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배우들의 심리치료 관련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애청자분들이 더 늘어나시면 나중에 Q&A 시간도 따로 만들어서 저희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영화 와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화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와일드라는 이 영화는 장 마크 발레 감독이 감독한 영화이고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셰릴 스트레이드가 직접 쓴 와일드라는 책으로 동명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이미 발간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개봉이 되었어요. 이 장 마크 발레 감독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아마 그 되게 유명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데몰리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슬픔, 절망 그런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영화를 아주 잘 만드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 셰릴이 실제로 출연합니다. 네, 앞부분에도 카메오로 출연하고 셰릴의 딸도 출연하는데 찾아보시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인공과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셰릴 스트레이드라는 이 여주인공은 어릴 때 부모님과 좀 가난하고 불우한 그런 성장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하고는 6살 때 아빠와 이제 이혼을 해서 6살 때 이제 미네소타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12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에이트킨 카운티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요. 거기에서 집을 지어서 직접 새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기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기는 전기와 수도도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셰릴이 나중에 영문학과 여성학을 전공하는 이 대학교 시절 때 4학년 그러니까 졸업을 앞두고 엄마가 사망합니다. 당시 엄마의 나이가 45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셰릴이 이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추락하기 시작해요. 남편과 아주 일찍 20살 때쯤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을 두고 외도를 밥 먹듯이 하고 나중에는 그 외도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혼을 하고 심지어 만나는 사람과 이제 약물도 하고 나중에 낙태도 하기도 하는데 그 추락하는 자신의 인생을 이제 멈추고 싶어서 그 PCT 트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PCT 트레이를 시작한 게 26살이고요.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9개의 산맥을 걸어서 이동하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이름인데 여기 이 총 길이 중에 1100마일, 약 1700km를 걸어서 이동하는 그 여정을 영화로 잘 옮겨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1700km를 걷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운전을 하거나 이동을 하기에도 정말 긴 거리인데 이 거리를 걸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또 김 작가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셰리엘이 직접 영화에 출연한 건 저는 몰랐어요. 네,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좀 찾다 보니 실제로 셰릴이 맨 처음 부분에 차를 태워주는, 히치하이킹을 해주는 여성의 역할로 나오고, 아. 그리고 어린 시절의 셰릴을 실제 셰릴의 딸이 연기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너무 깜짝 아, 놀랐어요.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영화가 좀 저희한테도 특별한 또 영화이기도 한데, 그쵸? 맞아요. 네. 네. 저희가 4년 전에 함께 몸의 심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영화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부분들을 자세히 다뤘는지는 뒤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영화를 사실 그때 저희가 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지원을 받아서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인제 김 작가님이 추천을 해 주셔서 네. 책도 읽고 또 영화도 보고 그랬었죠. 네. 네.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책도 다 읽었어요. 네. 영화도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정말로 힘든 때 20대 때 아주 한참 전이지만 네, 아주 힘들었던 그 20대 초중반 시절에 힘들면은 산을 그렇게 제가 올랐습니다. 뭐 걷기도 했고 퇴근하는 길, 뭐 집에 돌아가는 길 3-4 시간을 하염없이 걷고, 혹은 그때 살던 집 근처에 관악산이 아주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관악산을 이제 혼자, 뭐 친구들하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 정상에서 한참 동안 이제 음악을 듣다가 가만히 앉아 있기도 했고, 또 이제 막 울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면서 얻어지는 힘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와일드가 그때 저와 같은 어떤 힘듦이 있었던 분들, 혹은 그 힘듦을 걷기나 등산이나 뭐 어떤 달리기, 이런 좀 혹독한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극복하신 분들이 공감하기에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가 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좀 또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때도 와일드를 이걸 볼 때 인제 뭐 어디서 보나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번에는 OTT에서 볼 수 있었고, 영화를 인제 그때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봤더니 또 예전이랑 다르게 좀 또 보여지는 장면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인제 이 왜 인제 영화 제목이 와일드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이 셰릴의 어머니가 인제 돌아가신 그 죽음을 통해서 셰릴의 인제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이렇게 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셰릴이 걷기를 시작했던 제일 큰 이유가 어머니의 죽음이었거든요. 셰릴에게 전적인 사랑을 줬던,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셰릴에게. 그런데 셰릴이 본격적으로 어 자기를 파괴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던 지점이 사실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외도를 통해서 어쨌든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약물 중독에도 빠지고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추락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아주 우연히 PCT 트레일이라는 책을 발견을 합니다. 음. 네, 그때는 또 핸드폰이 없었어요. 셰릴이 걷기를 시작한 게 95 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잘 없던, 네, 검색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셰릴이 눈에 파묻힌 트럭 때문에 삽을 사러 들어간 매장에서 PCT를 소개하는 책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책을 샀고, 그리고 나서 PCT 트레이를 계획하거든요. PCT 트레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영화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책에는 그것이 쓰여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나는 변해야만 했다.
나는 변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그 계획을 세우는 몇 개월 동안 나를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예전 모습을 되찾겠다는 뜻이었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지닌, 눈이 맑고 의욕이 넘치고 윤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냥 보통의 좋은 사람. PCT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그곳을 걸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참이었다. 내 인생을 이처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모든 것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채 내 의지와 힘을 다시 찾을 생각이었다. 네.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셰릴이 이제 자기의 덩치만한 몸집만한 그 배낭을 짊어지고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게 이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네. 네. 음. 이 영화가 인제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셰릴이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셰릴이 자기의 이런 그 어머니가 어떤 대상이었는지를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인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만 사라진 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던 이제 자기 자신도 사라지게 되고 어머니의 상실은 본인의 그 자기 정체성의 상실과 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제 나를 되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었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김 작가님은 왜 이 쉐리를 그렇게 꼭 걸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 걷기를 시작하는 게 본인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집어들었고 그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자기를 찾기 위한 어떤 몸부림? 할 음. 수 있었던 유일한 몸부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걷는다는 행위 자체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생각이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관계로부터 나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로지 혼자 이제 그 고독한 그 싸움? 나를 찾기 위한 고독한 그 여정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자기의 성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음. 그 성을 스트레이드라고 지어요. 근데 이 스트레이드가 길을 잃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셰릴 스트레이드라고 지었다는 것도 정말로 유의미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성을 자기 자신에게 붙였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행위 자체가 그때 당시에 셰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이름이 스트레이드 뜻이 길을 잃은 이 성을 붙이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또 책에서 보면 이제 그 스트레이드가 이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걸이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굶었다라고 음. 하는 스타브드로 음. 보여질까 봐 그 목걸이를 하지 않는 장면들도 또 나오기도 해서 그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셰릴이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지난번에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어떤 상실에 대한 애도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 얘기를 좀 깊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우리가 인제 가까이에 있는 어떤 소중한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인제 그런 어떤 죽음이나 아니면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속에서는 이제 몇 가지 어떤 단계들이 좀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라고 하는 그 애도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한 그 책을 보면 상실 수업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 좀 읽으셨을 텐데 이제 이 애도의 단계는 학자들마다 쪼끔 다르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는 5 단계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요렇게 이제 5가지 단계로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셰릴도 이 5가지 단계를 영화 속에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어머니가 이제 같이 병원을 갔을 때 인제 그 "암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제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동생도 갑자기 인제 사라져서 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상황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인제 믿고 싶어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인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인제 그 현실이 아니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충격적이거나 갑작스러운 이제 변화에 대한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분노인데요. 이 분노 단계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불만과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감정을 이제 통제할 수 없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반발감, 분노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아마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분노에 대한 에너지가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셰릴이 인제 그런 어떤 뭐 약물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계를 통한 무분별한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몸의 감각들을 오히려 나에게 인제 다시 좀 느끼게 하려는 뭐 의도였을 수도 있고 인제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협상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상실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떤 거래 같은 것들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면 뭐 상황을 좀 더 다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길을 걷는 그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셰릴한테는 그런 그 어머니의 죽음을 본인 스스로에게 그 스스로의 인제 어떤 거래처럼 좀 상실을 좀 이해하고 또 뭔가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울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진짜 인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은 슬픔과 우울을 느끼고 그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어떤 고통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인제 좀 뭐 받아들이게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슬플 때는 그 슬픔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그 작동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셰릴이 인제 나중에 뒤쪽에 보면 책에서도 울음을 울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행복해서 혹은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인제 충격이나 놀란 상태에서 감정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는데 이제 셰릴은 그런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가게 됐죠. 그래서 인제 마지막 단계는 수용이고 이때는 인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인제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적응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는 정말 뭐 말 그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복잡한 어떤 양상들을 띠고 있고 이게 뭔가 발달 단계처럼 한 단계를 뭐 클리어했으니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제 뭐 경험했던 감정들을 또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셰릴은 이런 애도의 어떤 단계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과정으로 소화해 가는 것들을 '길 위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셰릴에 대해서 찾아본 자료 중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엄마의 사망이 자신의 창세기라고 그렇게 어.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 "엄마가 돌아가신 그 음. 일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음. 되었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슬픔, 애도의 이 모든 단계를 거쳐가고 음. 다시 나 자신을 회복하면서 다른 정말로 나다운 셰릴 스트레이트다운 그 인생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셰릴한테는 와일드라는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라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인터뷰나 책에도 보면 이게 뭔가 그 순례자의 길도 있잖아요. 이 PCT가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자기의 영혼과 닿기 위한 어떤 걷기로서의 여정이 삶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꼭 걷기가 아니어도 네, 이 과정은 한번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에게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제 20대 후반 때 그 친구들 사이에 그 이렇게 길을 걷는 게 유행이어서 그 산티아고를 갔던 친구들이 좀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제 친구들이 다녀와서 어땠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환상들을 막 가지고 막 그때 그러니까 이 셰릴처럼 '나는 다시 태어나야겠다. 다녀와서의 나는' 막 인제 뭐 엄청 달라진 나를 기대하면서 갔다 온 친구들이 다녀와서 어땠냐고 그때 인제 저는 가지 않았는데 물어봤더니 같이 간 친구들이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왜냐 이게 걷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막 사이가 막 안 좋아지고 또 뭐 돌아와서도 "아니 그 힘든 거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 내가 달라지지가 않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엄청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제 그 시간들이 그 당시에는 인제 뭐 곧바로 막 승화가 되거나 자기 정체성이 뭐 즉각적으로 복원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제 우리가 뭔가 이 어떤 몸의 감각들이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그 셰릴의 발톱이 빠지고 막 네. 등산화를 막 맞아요. 잃어버리고 씻지도 못해서 온몸에 막 온몸이 땀에 절고 막 굳은 살이 배기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산티아고를 건강하게 잘 걸을 수 있을 때 한 번은 꼭 가자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는 '이거는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발톱이 그 산을 그 하나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제 뭐 이태리에 있는 무슨 산이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진짜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픈데 그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음. 저도 인제 이런 부츠 같은 신발을 신어서 이렇게 발을 딱 그 보호한 그런 신발이었는데 그래서 이 막 얘기하잖아요. 막 그 발이 너무 무겁고 뜨겁고 막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발이 아프다는 그 고통은 진짜 '내 발이 저기 있구나.'를 아. 그 모든 음. 감각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쉐릴도 책에 보면 발톱이 5개가 네 빠지는 마지막에 예 걸로 그쵸.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6 개까지 네, 6 빠졌던 개까지 빠졌던 것 뭐 몇 대 같아요. 몇 막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PCT와 나 5대 5로 뭐 6대 4 그쵸. 로 내가 예 이기고 맞아. 있다.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발톱이 많이 빠지고 온몸에 굳은 살이 배기고 이제 자기 덩치만한 배낭을 메고 다니면서 몸이 엄청 힘들 텐데도 그렇게 걸어야만 했던 쉐릴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몸의 고통을 이길 만큼 마음의 고통, 방황 이런 것들이 너무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셰릴이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걸을 수밖에 없었던 셰릴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셰릴도 본인의 마음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 위에 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엄마 없이 또 자기가 인제 그 어떤 인제 본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약물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셰릴은 정말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인제 혼자서 존재하는 나로 그 길을 걸었던 건데 그 백팩도 처음에 인제 그 영화에서 그 짐 싸는 장면 볼 때 막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짐 너무 무거워 네. 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넘어졌다가 막 일어났다가 막 하는데 보면 인제 본인한테 그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엄청 많이 들고 다니죠. 막 삽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 그 가방보다 훨씬 무거운 상태로 주렁주렁 막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드는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짊어지기도 어려울 만큼 그 무거운 백팩을 메고 그 길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뭐 "짐을 줄여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조언들을 막 하는데 이 셰릴이 메고 있었던 그 너무나 무거운 백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온갖 그 죄책감과 애도 그리고 뭐 자기 비하 이런 것들로 정말 꽉 차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속에 인제 항상 가지고 다녔던 뭔가 그 어머니를 향한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무거운 그 마음의 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셰릴이 다른 그 길 위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2 명, 3 명씩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 PCT를 하이킹하는데 셰릴은 혼자 예 맞아요. 오로지 혼자 그 여정을 다 네 감내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야생동물도 많이 만나고 곰도 만나고 그쵸. 뱀은 여러 차례 만나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사냥을 하던 좀 위협적인 남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야생에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위험에 놓이기도 하는데 셰릴이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고독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 자연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겸손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동시에 점점 더 강해져 가지 않았을까. 그쵸. 맞아요. 네. 저는 예.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하자는 사람들의 제안에도 셰릴이 인제 막 처음에 뭐 같이 가고 싶어 하다가도 "아니다. 자기가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뭔가 셰릴한테는 이 '혼자 걷는다. 그리고 혼자 이 길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제 막 밤중에 텐트를 치면서 막 공포에 막 휩싸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인제 뭐 나가야 돼서 막 짐을 들고 막 이렇게 어딘가를 가기도 하는데 그런 인제 '텐트 안에 혼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셰릴의 어떤 내면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그 텐트 안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셰릴의 그 마음의 공간과도 같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분명히 뭔가를 소화하고 또 그 안에서 인제 바깥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때로는 인제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런 느낌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음. 맞아요. 저도 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났던 게 또 셰릴이 문학을 좋아하잖아요. 네. 텐트 안에서 밤마다 책을 읽어요. 네. 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책을 꼭 챙겨 가서 읽는 게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여정 중간중간 만나는 그 방명록에도 그 맞아요, 유명한 맞아요. 작가들의 그 어떤 한 구절들을 남기면서 그 PCT의 여정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 또 다른 그 하이커들에게 또 소문이 나는 그런 음. 네 존재가 되는데 저는 이 밤에 책을 읽는 이 행위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셰릴이 떠날 때 책을 3 권을 가지고 가요. 한 권은 인제 여행을 떠나는 그 PCT에 대한 설명이 나온 책을 하나를 가지고 가고 또 에이드리언 리치라고 하는 인제 그 본인이 엄마한테 막 이렇게 엄마가 제임스 미치너를 읽는다고 했을 때 본인이 막 "아 에이드리언 리치나 읽지 왜 제임스 미치너를 보냐." 이렇게 얘기했던 에이드리언 리치의 시집 공통 언어를 향한 꿈 이 책을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여행 동안 계속 약간 이제 종교처럼 이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거의 뭐 주문처럼 자기가 "너무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책을 3 권을 가지고 가고 중간에 인제 또 뭐 여러 책들을 뭐 서점에서 빌리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선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말했던 인제 제임스 미치너의 책도 좀 읽게 되고 이렇게 우연히 아마 발견해서 읽었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하이킹 메모에도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걸 좀 메모했는데 음. "몸이 그댈 거부하면 몸을 초월하라." 아 에밀리 네. 디킨슨이죠. 네. 그리고
조니 미첼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래요? 아, 네. 네, 노래 가사도 나오고, 이렇게 책에 어떤 구절을 적기도 하고, 근데 미셸 프루스트의 내겐 지켜야 할 약속과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정의 지점마다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멘트를 적어 놓는데, 이런 것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몸을 움직이면서 말을 또 이렇게 뭔가 함께 언어로 그것들을 또 이렇게 소화해가는 어떤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각들은 언어나 말로 설명이 좀 되어지지 않고 또 이 움직인다, 특히 걷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규칙적인 어떤 리듬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이고 반복되는 어떤 그 리듬을 몸에 익히는 것이 마음에 되게 평안함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걷는다라는 행위는 그 셰릴한테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고 멈출 수 없고 막 이런 거기도 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그 걷는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는 본인한테 이제 어떤 좀 안정감을 주는 또 행위가 되기도 했었을 텐데 이 말과 언어를 또 만나는 그 밤의 어떤 시간들은 셰릴한테 또 뭔가 어머니와의 그런 어떤 연결감을 또 주는 시간이기도 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셰릴이 좋아하는 책, 그리고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책의 언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어머니가 사실 어머니도 이제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시고 책을 읽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셰릴이 막 이렇게 어머니가 읽는 책들을 막 비하하면서 뭐 그런 책 왜 읽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그 책을 보면 셰릴도 예전엔 좋아했던 그 작가이고 책인데 대학교를 갔을 때 교수님이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문학적이지 않다. 그런 걸 누가 보냐. 이런 말을 듣고 셰릴이 이제 어머니의 그 비판을 하는데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직접 해서 본인이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영화에서도 그 제임스 미치너의 이 문구를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의 시선으로 어머니가 좋아했던 작품을 읽게 되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가 또 어머니와 만나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엄마와의 연결 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영화에서 중간중간 그 엄마와 함께했던 장면들을 회상하는 씬들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라든지, 대학교에서 마주쳤는데 서로 막 모르는 척하고 네.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엄마가 말을 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병을 얻어가면서 엄마를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엄마와의 지난 추억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하고, 그리고 엄마의 몸은 내 옆에 없지만 엄마의 존재는 앞으로도 나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정리를 해 나가는, 네, 그런 과정을 영화에서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복잡하면서도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셰릴이 좋아하는 책들은 대부분 이제 좀 흔히 얘기하면 좀 자기 성찰적이고 좀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고 자아를 탐색하고 뭐 굉장히 저항적이거나 좀 이런 다크한 느낌의 작품들이고,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작품이나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뭔가 가정 중심적이거나 삶에 어떤 희망을 주거나 좀 안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가족, 그 제임스 미치너 책도 보면 그 뭐 하와이나 이런 미국의 이제 어떤 역사나 이런, 그러니까 순하고 따뜻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인데 셰릴은 그런 게 이제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엄마가 아무리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또 답답한 말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정말 전부여서 너무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답답하고 또 그 세계를 정말 자기가 깨고 나가고 싶은 그 세계이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아까 작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영화에서 OST도 참으로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주인공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해 준 그런 곡들로 잘 선정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티비 레이나 브루스 스프링스턴이나 주디 콜린스, 사이먼 앤 가펑클 뭐 이제 이런 그쵸. 네 그런 가수들의 곡이 나오고 이게 이제 거의 컨트리풍의 곡들이 참 많이 음. 나오지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영화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OST를 듣는 재미도 있다. 그리고 이 곡에 담겨진 의미 하나하나가 쉐릴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음악들이 인제 엄마와 같이 뭔가 이렇게 또 기억들을 떠올려 주는 또 오래된 노래들이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책에서는 특히 주디 콜린스의 음. 노래를 엄마가 좋아했었던 곡으로 이제 기억하고 엄마의 기일마다 그 주디 콜린스의 곡을 이제 무덤 그 음. 엄마가 떠난 장소에 찾아가서 듣는데 이게 세월을 거듭할수록 이제 그 노래가 점점 더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책에서는 회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를 떠올리는 참으로 많은 장치들이 있다는 것. 네. 책과 음악 그리고 말. 음. 네. 말도 있죠. 네. 네. 그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드는 관계이기도 음. 한데 이 셰릴과 어머니의 관계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머니가 실제로 그 셰릴을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 주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게 나오거든요. 보면 어머니도 약물을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아이에게 뭔가 인제 어떤 그 안전기지가 되어 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죠. 네. 네. 책에서도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데요. 책에서도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한 7 가지 정도로 네 아 네. 정리를 해서 서술을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정말로 유일하게 온전한 사랑을 준 존재였던 동시에 혹은 엄마가 엄마로서 나에게 해 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셰릴이 좀 건강해지고 사고를 좀 잘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때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에게 해 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떠올리면서 엄마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정리하는 그런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셰릴이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그 '글을 되게 쓰고 싶었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이제 자기의 언어를 찾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를 그런 이제 복합적인 어떤 양가 감정을 엄마에 대해서 너무 뭔가 이상화하거나 아니면 너무 평가절하하지 않는 상태로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본인이 이렇게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면서 '자기의 언어 또한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음. 좀 들고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네 맞아요. 제가 이 셰릴 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면서 오프라 윈프리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책이 막 출간됐을 때 네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를 했고 책이 출간되고 나서 2년 후에 이게 바로 영화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견디느냐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내는 건 그냥 두려움 자체를 느끼고 내가 무섭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하는 것. 네. 음. 그렇게 셰릴이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와일드를 걸을 때 곰을 만나고 막 뱀을 만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속으로 음. 계속 그걸 되뇌었고 실제로 나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던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이 말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내면에 뭐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나는 두려워.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듣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두렵고 불편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이킹이 알려준 것이 무엇인지라고 묻는 그 오프라 윈프리의 물음에 그냥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수용하는 것, 매일매일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또 포기할 수 있고 고통과 슬픔이 내 삶의 일부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PCT는 나에게 겸손함을 주었고 계속 걸을 수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책에 인제 책이었나요? 영화였나요?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기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자기가 그 만들어내는 어떤 두려움들을 이제 그만 만들어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때 그게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더 많이 두렵고 더 많이 무서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텐트 안에서 그 안에서 작은 불빛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굉장히 내가 인제 음. 깜짝깜짝 놀라고 긴장하게 되고 막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 이런 것처럼요. 근데 사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두려움을 의지로 뭐 만들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그 셰릴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움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만든 두려움 때문에 더 그것들을 인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인제 그 제임스 미치너의 표현을 그 영화에서 인제 이렇게 사용하는데 "예상한 일에도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하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아무리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해도 그게 인제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음. 맞아요. 셰릴이 실제로 그 하이킹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변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야생 동물을 음. 만나기도 하고 음. 또는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에 막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눈길을 헤쳐갈 수가 없고 천을 건너야 하는데 뭐 징검다리가 없고 그래서 막 어. 맨몸으로 물에 맞아요. 뛰어들어서 길을 건너고 음. 등산화 한 짝이 굴러떨어져서 막 네. 샌들로 갈아 신고 막 맞아. 테이프로 칭칭 감고 어. 걷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셰릴은 그 PCT 트레일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양하게 이제 겪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쪼끔씩은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셰릴이 배낭을 이렇게 던졌던가 그러면서 이제 그 바위 사이로 배낭을 네. 던지고 본인이 이제 몸을 내려가면서 그때 이렇게 웃는 장면 같은 게 네. 영화에 있는데 그게 인제 '아 약간 감 잡았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음.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미 그 1,700 킬로미터를 걷는 정도면 뭐 이제 전문가죠. 네.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장면은. 그거는 그쵸. 이제 예. 초반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감을 잡고 1,700을 음. 갔겠죠. 네. 예. 초반에는 또 하루에 막 10몇 킬로 맞아요. 이렇게 예. 밖에 또 못 걷는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죠. 예. 다른 네네. 사람들은 막 20-30 킬로씩 네. 가는데 그쵸. 근데 나중에 음. 가면 셰릴도 한 30 킬로 걸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점점 더 강인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영화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네 음. 이 여행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용기, 힘이 또 있었거든요. 그 소설에서 이 에세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대를 네 느끼기도 하고 다시 만나면 또 엄청나게 맞아요. 반갑고 네. 또 실제로 이제 누군가가 그 트레일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래. 안타까움을 네. 또 너무 많이 느끼고 결국에 고독을 원했고 또 고독한 그 여정을 택했지만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뭐 그냥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더 끈끈한 어떤 유대, 연대를 느끼는 네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셰릴한테 별명을 붙여줄 때 PCT 여왕 뭐 이렇게 네.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잘해주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셰릴이 혼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또 두려웠고 혼자였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하는데요. 처음에 셰릴이 그 누군가의 차를 히치하이킹 할 때는 굉장히 겁에 질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할아버지였던가요? 이제 집에 갔을 때 네.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할아버지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겁에 질려서 막 이렇게 그 차에 있는 그 총 막 이렇게 권총을 예, 찾아내고. 그쵸. 네. 그런데 갔을 때 이제 뭐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게 해주고 또 막 이렇게 음식도 그 아내분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 방어를 했었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위협적인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어떤 환대, 따뜻함, 연민과 도움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었던 네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좋은 사람은 많다. 네. 네. 저도 여행을 다닐 때 보통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이 오래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셰릴이 이 책을 썼던 건 여정이 끝나고 난 바로 뒤가 아니라 여정을 끝내고 나서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한 두어 편 정도 내고 칼럼도 계속 써 내고 와일드를 이제 나중에 좀 정리해서 네 2012 년에 출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난 지 꽤 오랜 뒤에 네 이걸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책 제목이 이제 와일드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그 셰릴한테 와일드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 장면이 있거든요. 와일드라고 불렀던 그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셰릴이 뭔가 굉장히 이제 좀 뭐 강해 보이고 싶어 하고 본인 안에서 인제 그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 본인 스스로를 좀 뭐 몰아붙이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인제 그 길 위에서 본인이 만나고 또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쭉 자기 언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책 속에서 담아냈기 때문에 '영화든 책이든 우리한테 좀 울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인제 이 와일드라고 하는 이것들이 인제 그 정신분석가 비욘의 책 중에 야생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인제 뭐냐면 이 셰릴의 어떤 내용과도 좀 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야생적 사고 인제 이런 표현을 그 윌프레드 비욘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런 야생적 사고를 길들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네. 지난번 것도 들으니까 제가 막 어떤 의미에서 막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야생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혼에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나의 길을 잃어버린 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거는 비혼한테 이런 생각의 어떤 씨앗 같은 것이었는데 그 생각이 누군가한테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생각은 그냥 정말 야생적인 상태로 놓여져 있고 그 생각을 생각해 줄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네, 없는 주인이 사고인 없는 길 거죠. 잃어버린 그런 야생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제 나를 그 생각해 줄 그 생각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비오는 그걸 이제 야생적 사고라고 사고자 싱커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사고는 이제 소트라고 하는 이제 명사로 하는데 그래서 인제 이 생각하기라는 어떤 프로세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비온이 했던 그 개념을 셰릴이 길에서 했던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 잃은 사고를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한테 돌려준 거죠. 네. 네. 아주 새롭고 제가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셰릴이 처음에는 너무 나약한 그런 여성으로 그려졌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말로 강인한, 예, 자기 자신을 찾아낸,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한 사람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이 영화가 정말로 인상 깊었고 참으로 용기가 많이, 네, 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소감들을 찾아보니까 보신 분들도 "나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다. 너무나도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는 소감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영화평에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셰릴이 진짜 뭐 교과서 혹은 뭐 성경처럼, 그 성경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책에서, 그 에이드리언 리치의 공통 언어를 향한 꿈 사실 이제 계속 들고 다니는데요. 그 에이드리언 리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우 그 1960년대에서 70년대 여성 권리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죽은 침묵,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어떤 침묵들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뭐 이런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영화 장면에서도 적용되는 그 문장이 있는데요. 이제 힘이라고 하는 그 시 중에 셰릴이,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뭐 부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키리 부인이 이제 방사선 관련해서 몸이 이제 그 아프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쓴 에이드리언 리치의 힘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에 보면 그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힘과 똑같은 근원으로부터 왔음을 부인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 힘과 같은 어떤 근원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셰릴의 이런 어떤 상처를 극복해 가고 힘을 얻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몸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근육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뭐 팽팽해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고, 또 보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셰릴에게 이입이 되어지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로 좋은 점은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위로나 울림이 정말로 컸던 것 같고요. 엄마의 상실로 인한 그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잘 승화하는, 네, 고통과 절망을 딛고, 네,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회복의 과정이 잘 그려진 아주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음. 그 우리가 심리학 개념 중에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 있거든요. 외상후 성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트라우마와 같은 좀 살면서 뭐 감당하고 싶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셰릴이 이 어머니의 어떤 그 상실을 그 단순한 애도 반응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뭐 자해적인 어떤 섹슈얼리티 과정들도 나오고, 또 자기를 스스로 더 파괴를 하면서까지 그 과정들을 인제 지나온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셰릴이 스스로를 인제 치료하는 어떤 과정,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회복하고 또 내면을 통합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제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셰릴이 그래서 걷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좀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통합해 가고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셰릴이 이 여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요. 그리고 토치라는 소설을 2006 년에 출간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4 권의 책, 수많은 칼럼들을 내고 지금은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그렇군요. 네. 네. 동기부여와 자기 계발 혹은 이제 고민, 인생의 고민들을 좀 코칭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들어보고 살고 싶네요. 네.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마지막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좋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에 나온 그 대사를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책에서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조금 읽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침내 긴 여정을 끝내고 하얀색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해냈다는 사실 외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은 없었다. 내가 정말로 해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충분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나의 밤과 낮을 채워준 시집, 공통 언어를 향한 꿈 속에 시 하나하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나는 믿게 되었다. 더는 무언가를 잡으려 텅 빈 손을 물속에서 휘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지 헤엄치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알게 되었다. 다른 모든 이의 인생처럼 나의 인생 역시 신비로우면서도 돌이킬 수 없이 고귀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바로 이것.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허한가.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엉엉 울고 네 음. 책을 읽으면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참 많이 눈물을 지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쪼금 더 어릴 때였어요. 그래서 셰릴의 입장에 정말로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또 그 영화 속의 셰릴보다는 나이가 어. 훨씬이라 쪼금 더 많죠. 네 쪼금 많은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20 대의 이 셰릴을 만나면 정말로 꼭 안아 주고 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20 대의 나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중에 살아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꼭 올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용기를 내서 잘 살아가 봐.'라고 그렇게 말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꼭 인생에서 어떤 길을 헤매인 것 같을 때 용기가 필요할 때 꼭 읽어 보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김 작가님 덕분에 정말 좋은 영화와 책을 소개받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이거를 그 4년 뒤에 인제 다시 본 거잖아요, 예전에 보고. 다시 보니까 정말 영화를 트는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그 눈물 흘리시느라고 잠깐 저희가 녹음을 끊었는데 아니 녹음을 끊었는데 소장님이 다시 또 눈물 얘기를 하시니까 네 예. 제가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을 읽는데 또 눈물이 음. 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저도 그 영화 보는데 정말 그 장면들이 다 이렇게 눈물겹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좀 졸기는 했어요. 영화가 정적이기는 합니다. 그건 조금 참고하시고요. 네. 너무 그 눈물이 나서 보면서도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 이 영화는 PCT에서 PTG로 가는 어. 그 영화다.' PTG는 인제 네. 아까 얘기했던 음. 그 외상후 성장, 음.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그러니까 외상후 네. 성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셰릴이 그 길 위에 계속 서 있음으로써 그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또 그것들을 인제 자신의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다 정말 실질적인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어떤 길들을 각자 다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음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한 번씩 혹은 여러 번 다 겪게 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나에게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지나갈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이게
영화의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차분해지네요. 막 폭삭 속았수다는 엄청 막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막 K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지라 네 자아 찾기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라 좀 네 아무래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래도 듣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 작품이 주는 여러 가지 또 의미와 생각들이 있어서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저만 그런 거는 아니었군요. 네. 다음번에는 그럼 조금 더 재미있고 신나는 콘텐츠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로 다양한 캐릭터로 네 인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아, 저 생각나는 장면 그 문구가 하나 더 있어서 좀 나누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그 셰릴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까 이제 창세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셰릴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하는 질문은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였다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이건 종교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를 자기를 파괴하고 굉장히 어렵게 스스로를 만들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었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미 구원받아진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스스로 파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깨달은 어떤 문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네. 재미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대사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좀 네 심도 깊은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집중해서 이 영화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 두 번째는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